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79편 비유왕 신라와 동맹을 맺다. 새로운 대왕 마마시다. 길을 비켜라. 수레를 멈추어라. 이 고을의 백성을 만나봐야겠다. 예, 대왕 마마. 어가를 멈추어라. 대왕 마마, 소인은 이 고을 촌장이옵니다. 짐이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 각부를 순행 중이다. 백성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말해보도록 하라.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이 태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기근이 들어 의지할 데 없는 노인과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있사옵니다. 어허, 딱한 일이로구나. 모두가 다 짐이 부덕한 탓이다. 나라의 창고를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되 형편에 따라 차등을 두어 돕도록 하라. 분부대로 시행하겠사옵니다, 대왕 마마. 왕이 사부를 순행하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도에 따라 곡식을 나눠주었다. 백제의 제20대 임금 비유왕이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하여 지방을 순행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개 임금이 왕위에 오르면 신하들을 대동하고 지방 각 고을을 순행하는데 이는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피기 위한 민정 시찰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지만 임금이 직접 변방에 사는 백성들을 만남으로써 순행은 임금의 존엄을 과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유왕 시기 백제사를 탐색해 보기로 할까요? 대왕 마마, 외국의 사신과 그 수행자 50명이 지금 나루토에 도착하여 도성을 향하고 있사옵니다. 그래. 사람을 보내 그들을 안내하고 사신단 일행이 도성에 도착하면 객관에 들어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라. 여러 날 동안 험한 바닷길을 헤쳐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알겠사옵니다, 대왕 마마. 선대 임금들의 제위 때와 마찬가지로 백제는 전통적으로 바다 건너 외국 조정과 긴밀한 애교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당시 일본 열도의 외국에서 백제 사신단 50여 명을 파견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일본 열도를 출발하여 어떤 경로로 백제의 도성인 한성에 도달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충남대 박순발 교수로부터 우선 외국의 사신과 함께 백제로 건너왔던 50여 명의 선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부터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이게 한반도와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그러한 지역, 막 규슈 지역의 사람들이 대개 여기에 병력으로 혹은 호위 세력으로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본 열도 안에서도 중앙정부, 다시 말하면 긴키 지역에 위치한 중앙정부에서 그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을 호위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배편을 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주로 그 물길에 밝았던 규슈 지역의 세력들이 주로 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보다 뒷시기인 웅진 돕기의 얘기입니다만 백제 동성왕의 즉위 과정에서 당시 외국에 가 있던 동성왕이 백제로 귀국할 때 외국 조정은 북규슈의 축자구에 있던 500여 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호위병으로 딸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마토, 즉 대화조정의 중심지는 혼슈 지방이었을 텐데 어째서 저 아래쪽 규슈에서 500여 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보냈을까요?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이 한반도와 오랫동안 왕래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와서 물길과 뱃길을 잘 알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외국 정부의 사신을 태운 배가 혼슈 지방을 출발하여 일단 남쪽의 규슈로 온 다음에 그곳에서 바닷길을 잘 아는 선원들을 태우고 한반도로 항해를 했을 것이라는 설명인데
계명대 노중규 교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 대화지의 중심지라 하면은 일단은 일본의 그 세토 나이카이를 통해 가지고 규슈까지 와야 됩니다. 규슈까지 오고 규슈에서 이제 대개 보면은 이끼도, 이끼도, 그다음에 스시마, 대마도, 그다음에 김해 이렇게 이제 도착인데, 그거는 이제 그 루트는 3세기 때 중국 9년에서 외로 갈 때 루트하고 사실은 뭐 그 역방향이라 해도 괜찮은 거죠. 그것도 보면은 이 중국 9년에서 이제 외로 갈 때 낭낭 대방으로서 웨이 사신이 그 서해안을 타고 쭉 내려가 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이렇게 와서 그다음에 김해 지방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대마도, 그다음에 일기도, 그다음에 규수. 그 당시 경상남도 김해 지방은 가야 세력의 근거지가 되겠죠. 자, 낯을 던지고 배를 나루로 전환시켜라. 나는 가락국의 관리인데 그대들은 무슨 목적으로 어디서 온 선박인가? 우리는 바다 건너 외국의 조정에서 백제 왕실에 가는 사절단이요. 먼 바닷길을 오느라 심신이 지치고 양식도 떨어졌으니 하루 이틀 이곳에 머물면서 항해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충할까 하오. 좋소. 하지만 백제 왕실에 가는 사신선이 맞는지 일단 신분 확인부터 해야겠소. 당시 가야는 백제는 물론이고 외와도 화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사신선이 잠시 기항해서 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보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곳이 정확히 김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의 경상남도 해안 지역에서 잠시 머문 사신단은 다시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노중국 교수는 근초광 시기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만을 다해 모래사자를 쓰는 다사, 즉 지금의 하동에서 섬진강을 타고 올라오는 뱃길이 열렸다고 했으니 거기서 지금의 남원 쪽을 거쳐서 금강 상류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 외국 사신단의 항로 중 한 갈래로 이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남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간 다음에 서해안을 타고 북상하는 항로가 있겠죠. 그런데 박순발 교수는 외국의 선박이 남해안에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도중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한 군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현해탄을 건너서 대마도를 통과해서 가장 가까운 대개 그 부산 근처 혹은 오늘날 진해나 혹은 삼천포 요 일대로 건너와서 다시 한반도의 연안 해안선을 보면서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겠기에 뭐 그러한 이 섬들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그 부안에 있는 중막동이라는 그 이 유적, 그게 바로 이제 그 국제적으로 항로에 그 제사 안녕을 기원한 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인데, 그런 변산반도 일대 연안을 통과해서 결국 이제 한강항으로 들어오는 뭐 그런 해안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아니, 날도 저물지 않았고 양식도 넉넉한데 어찌하여 백기를 재촉하지 않고 육지로 접안하려 하느냐? 나으리께서는 백제 행차가 처음이시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곳을 들르지 않으면 안전하게 배를 운항할 수 없사옵니다. 허허, 이곳을 들르지 않으면 백길이 순탄치 못하다니 이곳에 해적물이라도 출몰한단 말이냐? 해적보다 더 무서운 여인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라? 해적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이쪽 해안에 살고 있단 말이냐? 그럼 무사들을 내보내서 무찌르면 될 건 아니겠느냐?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옵니다. 그 여신께 제사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 사신선이 백제 도성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없사옵니다. 허허, 그러하냐? 알겠느니라. 국가 간의 애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해 중이던 외국의 사신선이 갑자기 항해를 멈추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접안한 곳이 바로 지금의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중막동입니다. 당시 제사를 지내던 곳은 지금의 적벽강 당골 절벽 위쪽이었던 곳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있는 수성당은 전라북도 지방문화재 58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곳을 항해하던 선원들이 받들어 모시던 신은 개양할미라는 할머니 해신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개양할미는 키가 매우 커서 굽 남학신을 신고 서해를 건너다니면서 수심을 재고 풍랑을 다스려서 어부들과 서남 해안 일대를 지나가는 선박들을 보호해 왔다고 합니다. 1992년에 전주박물관에서 수성당 주변을 발굴했는데 이곳이 선사시대 이래로 바다 혹은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던 곳임을 입증해주는 제사 유물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막동의 경우는 그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 그 항해로가 어딘가 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한반도 수해 연안 항로를 그 이용하는 세력이 그 외도 그걸 이용했다. 당연히 그 문헌 사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쪽을 통과했다는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고고학 자료를 보여주는 뭐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런 제사에 사용된 특징적인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일본 세력도 여기 참여했다. 물론 이제 백제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그 가야 세력이든지 혹은 금강 이남에 있는 그 여러 그 교역에 종사하는 한반도 토착 세력. 한마디로 말해서 변산반도의 중막동은 서해 바다를 지나다니는 모든 선박들이 안전 항해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국제적인 사당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사신선이 백제의 한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중막동에 들려 제사를 올렸다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일본의 섬 지방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유물들이 그곳 중막동에서 발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류의 제사는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간에 잘 알려지는 것은 이제 일본의 그 오키노시마라고 해서 이 스시마에서 이 일본 큐슈 사이에 그 망망대해를 통과하는데 작은 섬이 있단 말이죠. 그 섬에서는 늘 그 통과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갔고 거기 나오는 제사 물품하고 이 중막동에서 나오는 제사 물품이 일치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그 왜 한반도를 거쳐서 이 왔던 혹은 한반도에 여러 이유로 왔던 그 세력들이 이 중막동에서도 제사를 지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일본의 사신선이 백제의 도성인 한성을 향해 출발할 때 이용했을 것으로 보는 항로를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들 사신 일행이 전라남도의 해안 지역에 상륙해서 육로를 통해 이동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전라남도 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남해 바다에 인접한 해안 지역이 과연 백제 영토로 편입된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백제와는 다른 세력으로 남아 있었느냐를 먼저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종국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 신공기 49년조를 보면요, 이른바 가야 7국을 평정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신미달해하고 4억을 평정했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가야 7국은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뭐 알라니, 탁순이니, 다라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남가라니 이거는 나오는데 신미달해 또는 사업 이거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후엔 전혀 안 나와요. 그 뭐냐,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 백제 땅이 돼지고 이 가야는 그냥 이제 군사적인 활동을 하되 정치적으로 살려놓고 그 백제 이제 일정하게 이제 뭔가 좀 의무를 지도하는 일종 조공 관계죠. 그걸 맺어서 이제 존립은 돼 있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일본 서기 신공기를 근거로 살펴보면 백제가 근초고왕 시기에 현재의 전남 강진으로 추정되는 친미다래를 복속시킨 것으로 남았는데 이후에는 친미다래라는 말이 일절 안 나온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 강진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해안 지역 일대가 이미 백제에 복속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해안 지방인 전남 고흥의 석실분 유적에서
금동관이 발견되었는데 이 금동관이 백제의 서산이나 공주 등지에서 나온 것들과 비슷하다는 점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그러나 이 부분은 마한 세력의 성세와 더불어서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지왕이 좌평이라는 벼슬 위에 재상에 해당되는 상좌평이라는 관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복 동생 여신을 임명했었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죠. 아마도 전지왕이 상좌평을 신설해서 이복 동생 여신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막강한 해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신이 비유왕 때 세상을 떠납니다. 비유왕 겨울 10월 상좌평 여신이 사망했다. 왕은 해수를 그 자리에 임명하였다. 왕비족인 해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설했던 상좌평 자리에 결국 해씨 세력인 해수를 임명한 걸 보면 비유왕 역시 해씨 귀족 세력의 힘을 인정하고 적당히 타협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이신왕 때 기세를 떨쳤던 목씨 세력에 대한 기록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보아 구이신왕 시기에 잠시 움츠러들었던 해씨 세력이 다시 세를 떨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비유왕의 대외 노선은 어떠했을까요? 이 비유왕은 한반도 내에서는 신라 쪽하고 이제 우호 관계를 가지는 쪽, 그 다음에 중국 쪽은 통례적으로 이제 송하고 가졌던 우호 관계를 다지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북이하고 이 접촉을 가지는 이런 이제 새로운 이 대외 관계망을 이제 짜고자 이제 한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백제와 치열한 대립각을 형성해온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와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을 전지왕 시기부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백제 조정에서 지배 세력이 교체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전지왕이 즉위하고 나서 나타난 큰 변화가 이제 그 지배 세력의 교체입니다. 진시에서 해시로. 근데 지배 세력의 교체는 지배 세력만 교체된 게 아니고 대외 관계에도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집권 세력이 어떤 대외 관계를 추진해 나가느냐는 거죠. 앞서 가지고 그 진시 세력, 전주왕 즉위 이전에 이 중심 집권 세력이었던 진시 세력의 기본 대외 관계 입장 고구려 강경 노선입니다. 계속 싸운 거죠. 근데 그 강경론에서 백제가 얻은 거는 없어요. 패배만 많이 당하고 인적 물적 손실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해씨가 이제 전주왕이 계기를 해서 집권하고 나서는, 따라서 해씨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던 비유왕 시기에 이르러서도 고구려에 대한 강경 노선보다는 온건 노선이 조정의 분위기를 지배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일본 서기에 나타난 내용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응신천왕 39년 봄 2월 백제의 직지왕이 누이 신제도원을 보내어 섬기게 하였다. 신제도원은 7명의 여자를 이끌고 와서 귀화하였다. 일본 서기의 직지왕은 전지왕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왕이 자신의 누이를 외국에 보내서 외국의 천황을 섬기도록 명했고, 그 명령을 받은 누이 신제도원은 7명의 여자를 데리고 건너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우선 신제도원이라는 백제 여성이 왜 건너간 시기와 그가 섬겼다는 외국의 왕이 누구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응신 25년 백제의 직지왕이 죽었다. 곧 아들 구이신이 왕위에 올랐다. 같은 일본 서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응신천왕 제위 25년째 되던 해에 백제의 전지왕이 죽었다고 해놓고 죽은 지 14년 뒤인 39년에 이미 죽고 없는 전지왕이 누이 동생 신제도원을 외국에 보냈다고 적어놨으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지왕이 그 420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응신 2년은 25년은 414년입니다. 그리고 응시 그 39년은 428년이라. 이래서 그게 25년에 돌아갔다는 것도, 전주왕이 죽었다는 것도 삼국사학을 비추하면 안 맞고, 그 다음에 39년에 428년에 전지왕이 자기 누이를 보냈다 하는 것도 삼국사의 기준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이제 풀어내기가
이제 개보 문제 좀 그게 애매해서 좀 뭐라고 딱 자르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따라서 일본석의 이 기록은 일단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일 일본에 보내진 신제도원이라는 여성이 전지왕이 아니라 비유왕의 누이이고 일본에 건너간 시기도 전지왕 때가 아니라 비유왕 때인데 일본석의 편찬자가 잘못 기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백제왕의 누이가 외국의 왕실로 건너가서 그곳 귀족들을 섬기거나 혼인을 하는 경우가 가능했을까요? 4세기 이후의 백제와 외의 관계는 단순하게 이제 국가 국의 관계보다 더 좀 밀접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단순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 가까이 했다가 또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그보다 더 밀접한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밀접이라는 게 이제 뭐겠느냐 했을 때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인적인 결합 관계가 왕실과 왕실 간의 이런 결합 관계가 상당히 좀 빈번하게 좀 있었는 게 아니겠느냐. 그 이쪽 출신의 사람들이 가서 저쪽 고위 왕족이나 귀족들하고 뭐 결혼을 한다든가. 그 당시 백제와 외의 밀착 관계로 미루어 양쪽 왕실 간의 혼인을 통한 애교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노중국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루게 될 계로왕 시기에도 백제가 외국의 왕실의 여성을 파견하고 그 여성들의 외국에서의 활동이 문제가 되자 계로왕이 여자 대신 남동생을 외국의 왕실에 파견한 예로 미루어 보더라도 백제왕의 누이가 외국의 왕과 혼인했다는 기록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 학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황제는 고하는 바이요, 진동 대장군 백제왕은 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여 바다 건너에서 정성을 다하였어. 먼 곳에서 왕위를 계승하고 조상의 덕을 이어받아 의의를 사모함이 이미 드러났고 가슴에는 정성을 가득 품었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보물과 폐물을 우리 조정에 바치었어. 그러므로 짐은 왕위를 잇게 하고 그 지방을 맡기노니 청사를 부지런히 하여 선대의 공업을 떨어뜨리지 말도록 하시오. 이제 사신을 파견하여 그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니 짐의 뜻을 받으시오. 송나라 사서인 송서에 실려있는 송태제가 백제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그 편에 보낸 국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송서에는 이 국서를 받은 백제왕의 이름을 여영으로 올라 있습니다. 다른 기록과 건져 볼 때 여영이 아니라 전지왕을 나타내는 여전을 잘못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송 황제가 국서를 보낸 시기로 볼 때 전지왕 때가 아니라 구이신왕 혹은 비유왕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비유왕은 전통적인 우방인 남조의 송나라와는 화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구려를 직접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조의 위나라와 교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유왕이 위나라와 어떤 애교 관계를 시도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나 비유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계로왕이 위나라 황제에게 보낸 국서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비유왕 역시 북조의 위나라와 애교 관계를 모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송나라 황제가 매우 우호적인 내용의 국서를 보내왔사옵니다. 선왕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의 화친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옵니다, 대왕마마. 짐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러나 북쪽에 있는 위나라와는 아직 통교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니오. 위나라에 가자 하면 부득이 고구려 영토 부근을 거쳐야 그 길이 원만한데 도중에 고구려가 막고 있어서 사신 왕래에 어려움이 있사옵니다. 요즘 고구려의 움직임은 어떠하오? 고구려는 대대로 요서 지역으로 영토를 넓혀가려는 노력을 해왔사온데 그것이 막히자 이제 남진 정책을 밀고 나갈 태세이옵니다. 고구려가 남진을 한다면
바로 우리 백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소? 그러하옵니다. 고구려의 거련이 조정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유가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요소로 뻗어나가겠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남진을 하겠다는 야욕 때문이옵니다. 그들이 그런 흉계를 숨기고 있다면 우리 백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소? 그러하옵니다. 바다 건너 외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외국 조정과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설린 우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소? 대왕마마, 고구려의 남침에 대비해서 신라의 사신을 보내 군사 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지당한 줄 아뢰옵니다. 신라와 화친하여 군사동맹 관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신왕 때만 해도 국경 인근에서 신라와 군사적 충돌을 해왔었는데 그런 신라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고구려도 이제 장수왕이 이제 427년에 천도하고 난 다음에 천도하기 전까지는 천도 준비 때문에 이제 소위 대팽창을 약간 이제 중단시켜 놨던 게 천도가 이제 일단 완료돼지고 또 천도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일단 제거해 가지고 이제 왕권을 이제 확고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대외로 그 압력을 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게 되는데 백제는 이걸 이제 어떤 형태로 여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요. 어쨌든 주변 나라하고 이제 연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연대성으로 가질 나라 중에 하나가 위성 가까이 있는 게 비왕 시기 백제는 자력으로 고구려에 대항할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신라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실리를 기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백제의 이런 제의에 신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신라하고 동맹을 맺는다. 아니, 신라는 고구려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사이가 아니오. 지난번 광개토왕이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신라를 구원했을 때 하마터면 우리가 고구려 신라 연합군과 전면전을 치를 뻔했는데 설령 우리가 동맹 제의를 한들 신라에서 응할 리가 있겠소? 신라 조정도 우리 백제와 손잡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옵니다. 신라 조정이 우리하고 손잡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지금 신라는 고구려의 신하국이 되어 있사옵니다. 고구려 군사가 신라 도성에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 신라의 태자는 강압에 못 이겨 고구려의 인질로 끌려가는 실정인데 지금 신라 조정에서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옵니다. 다만 군사적으로 약소하여 누군가 연합할 대상을 찾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 신라에 주둔한 고구려 군대가 신라 내정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밖에 왕위 계승 같은데 그 나무랑이 죽고 실성왕이 즉위할 때 또는 실성왕이 죽고 그다음에 눌주왕이 즉위할 때 이 고구려 군대가 상당히 좀 관여를 했는 것 같은 이런 게 되죠. 이런 모습들은 신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결코 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한때 이제 그 백제의 압력을 이제 막기 위해서 고구려에 이제 도움을 청하고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고구려 도움 보호라는 게 이게 도리어 신라의 발전에 큰 이제 장애물이 되게 될 때는 이걸 이제 그 보호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 자력으로는 또 안 되는 거고. 신라 역시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필요했다는 것이 노중국 교수의 분석입니다. 당시의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처럼 예속돼 있었다는 사실은 경주 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계통의 유물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박순발 교수는 설명합니다. 경주 그 금관총에서 나온 그런 그 고구려 계통의 그 청동기라든지 호우총이라고 그래서 광개토왕대에 만드는 그런 청동합 일종의 기념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무덤에 신라 지역의 무덤에 나온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들은 신라가 상당히 이 고구려의 예속적 그런 그 관계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 신라로서는 극복해야 될 뭐 그런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시점이 바로 이 5세기 전반대 비유왕 백제로 하면 비유왕대가 되겠죠. 신라가 어쩔 수 없이 고구려와 군사적 지원을 받고서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신라에게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내용으로도 드러납니다. 놀지왕 34년 가을 7월 고구려 변방 장수가 실직벌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하슬라 성주 삼직이 군사를 보내 그를 습격하여 죽였다. 고구려 왕이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내가 신라의 왕과 더불어 우호 관계를 맺어 매우 기뻐하였는데 이제 군사를 보내 우리 변경의 장수를 죽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고구려 왕이 그렇게 질책하고 즉시 군대를 동원하여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놀지 왕이 겸손한 말로 사과하자 그들이 돌아갔다. 눌지왕이 겸손한 말로 사과하자 돌아갔다고 하지만 사과하고 철군을 하는 과정에서 대등한 관계로 일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소. 신라의 화친 사절을 보낼 것이니 준비하도록 하시오. 드디어 백제의 비유왕이 신라의 눌지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비유왕 7년 가을 7월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 이듬해 봄 2월 신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좋은 말 2피를 보냈다. 가을 9월 다시 흰 매를 보냈다. 백제왕이 하필이면 매를 선물로 보냈을까? 약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백제의 비유왕은 신라로부터 우호적인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간 정성을 기울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백제국 대왕마마, 신라국 대왕의 분부를 받고 달려온 사신이옵니다. 오호,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왔다란 말이냐? 내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구나. 저희 신라국 대왕께서 좋은 금과 구슬을 답례품으로 주셨사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오, 정말로 훌륭하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글쎄요, 비유왕이 이처럼 기분 좋아하는 것은 비단 신라의 눌지왕이 보낸 금과 구슬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렇게 해서 백제와 신라 사이에 역사적인 군사동맹이 맺어지게 되는데 계명대 노중국 교수는 이 동맹을 교과서에서 수록된 것처럼 나제동맹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백제를 앞에 두어서 제라동맹이라 불러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우리 교과서 표현으로는 뭐 나제 동맹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보다는 제가 보기엔 제라 동맹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동맹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았느냐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도를 잡은 쪽을 되게 앞에 내세웁니다. 근데 이게 백제하고 신라 그 소위 동맹을 맺는 거 보면은 백제 쪽에서 먼저 한번 빼자 이게 주도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신라가 따라온 셈이니까네. 제라드는 표현이 그래도 이제 실상에 가까운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당시의 국력을 보더라도 백제가 훨씬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야 마땅하다는 얘긴데 여기서는 오랫동안 들어서 귀에 익은 나제동맹이라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동맹 효과는 금세 나타납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를 볼까요? 놀지왕 38년 8월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신라의 이탈에 화가 난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의 변경을 침범함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겨울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백제를 침범함으로 놀지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였다. 고구려가 백제를 치자 대번에 두 나라의 연합군이 출동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서기에 나타난 기록 한 대목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응신천왕 41년 봄 3월
천왕이 기각수기를 백제에 보내서 처음으로 나라의 강역을 나누고 그 땅에서 나는 산물을 모두 기록하였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선 노중국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시분 국군강장입니다. 처음으로 국군강장이라는 건 영토란 얘기죠. 나라 땅을 이렇게 나누고 향토에서 나오는 생산물들 전부 갖추어 기록하게 했다. 이거는 그게 나라를 땅을 나누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행정구역을 만든 겁니다. 그 행정구역 만드는 목적은 이게 수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때 수치는 크게 이제 노동력 동원하고 생산물 조세 거두는 큰 두 가지가 되어지는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한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비위왕 시기에 일본의 응신천왕이 기각숙이라는 신하를 불러 명합니다. 지금 바다 건너 백제 땅 역시 천왕이 내가 다스려야 할 영토이나 부득이 백제의 왕을 두어 대신 다스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영토는 넓으나 조정의 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짐은 늘 걱정을 하고 있던 차였다. 이제 너를 백제에 보내니 백제의 땅을 알맞은 넓이로 나누고 백제의 왕에게 지역마다 그 책임자를 두어 다스리도록 하라.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천왕 폐하. 너에게 시킬 일이 한 가지 더 있느니라. 하교하시옵소서. 백제의 관리들이 어리석어서 어느 땅에서 무슨 곡식이 나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특산품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 없다. 네가 건너가 사람을 부려서 백제 땅에서 나는 산물을 모두 조사하도록 하여라. 예, 천왕 폐하. 그렇게 해서 일본 왕의 명을 받은 기각숙이라는 관리가 백제로 건너가 처음으로 지방 행정 조직을 만들고 각 지방에서 나는 생산품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제의 행정 조직을 만들고 또 백제 땅에서 나는 산물을 조사 기록하는 작업을 어째서 외국 왕의 명을 받은 일본 관리가 하느냐고요? 일본 소기를 썼던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거야. 이 당시 백제의 땅은 우리 일본 천왕께서 임나 일본부를 두어서 다스리던 우리의 속국이었으니까요. 물론 일본의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이른바 천황중심 사관에 의해 작성된 일본 사서의 이런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석의 이런 왜곡된 역사 기술 방식에 대응해서 북한의 역사학자 김석형은 오히려 그 반대로 백제, 신라, 가야 등 한반도에 있던 각 세력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 그곳에 각각 분국을 세우고 다스렸다는 이른바 분국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순발 교수의 보충 설명을 들어보시죠. 한반도에서 일본은 많이 건너갑니다. 대개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유물 보면은 그 3세기 때 후반부터 시작해서 한 5세기 때까지 그 가야 지역 사람들도 건너가고 또 금강 이남의 그 호남 지역 사람들도 많이 건너가고 해서 각기 거기들은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또 거기서도 또 사람들이 오고 이기 때문에 거기는 말하자면 이 여기저기 사람들이 한반도 사람, 일본 열도 사람들이 같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위 그 일본 내에 그 한반도의 소위 분국이라 하는 것도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아주 가능성이 없는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 박순발 교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외국 왕의 명을 받고 백제로 건너간 그 기각숙이라는 일본 관리는 백제에서 자신의 천황이 시킨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일까요? 일본 서기의 나머지 부분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수기가 그 일을 하려는데 백제의 왕족인 주군이 무례하게 행동하였으므로 기각수기가 백제의 왕을 질책하였다. 그러자 백제 왕은 두려워서 쇠사슬로 주군을 묶어서 습진원에게 딸려 보내 바쳤다. 주군은 일본에 오자 한 벼슬아치의 집으로 도망쳐 숨어 지냈는데
주군이 그를 속여서 이렇게 말했다. 전황은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였소. 그대에게 의지하여 살고 싶으니 받아주시오. 오래 뒤에 천황은 드디어 주군의 죄를 용서하였다. 자, 그러면 이상 소개해드린 일본서기의 내용 중에서 버릴 것은 무엇이고 취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일본서기의 내용 중에서 일본 측 인물, 즉 천황인이 그가 보냈다는 기각숙이라는 사람 따위를 다 빼버리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제는 이때 처음으로 나라의 강역을 나누고 각 지역에서 나는 산물을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노종국 교수는 우선 백제가 처음으로 나라의 강역을 나누어 다스렸다는 이 기록은 백제가 실시했던 담노제를 일컫는 말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담노제란 전국을 22담로로 나눈 다음 국왕의 자제 종족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지방 통치 체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비유왕 때 와서야 지방 통치 체제가 만들어졌다면 그 이전에는 백제의 지방 통치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냐, 이런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노종국 교수는 일본서기의 기록과는 달리 근초고왕 때 시행되었던 것을 시기를 잘못 기록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박순발 교수는 일본서기의 이 기록이 백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제 인덕왕 이때쯤 되면은 인덕천왕 이때쯤 되면은 군국의 경계를 갈랐다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단계에 이르기 전에 비교적 아마 나라 중앙정부와 가까운 여러 지역들, 이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하나의 그 정치체들, 당신들의 영역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아직은 서로 이렇게 중앙과 완전히 말이죠, 일원적으로 이렇게 지배되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들을 상정할 수 있겠고, 그 덩어리들의 경계를 갈랐다 하는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초기적인 어떤 편제 모습, 이걸 이제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 외의 조정은 일본 열도에 있는 세력을 중앙으로 통합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따라서 각 지방에 있는 세력들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누는 작업을 했고 일본서기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일본 열도에서 자기들이 했던 일을 마치 백제의 사람을 보내서 한 것처럼 위장해서 기록해 놓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따라서 천황이 백제에 보냈다는 기각수기는 가공의 인물이 됩니다. 이 기각수기가 무례를 저지른 왕족인 주군을 딸려 보냈다는 갈성습진원이라는 인물은 일본서기에서 백제와 관련된 일을 기록할 때 시대를 막론하고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갈성시 소속의 인물입니다. 갈성시 출신의 인물이고, 이 갈성시도 이게 일본의 하내 지방입니다. 그 가와지 지방의 유력한 호족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주로 이제 한반도에 와가지고 뭘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에 이제 좀 이제 이게 갈성섭진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좀 연관이 그 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력이 어느 면에서는 저 한반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집단이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일본서기의 소설 같은 기사에 등장하는 주군이라는 마지막 인물을 분석해 볼까요? 기각숙이라는 자가 천황의 명을 받들어 백제로 와서 일을 할 때 무례하게 행동했다가 쇠사슬에 묶여 일본 열도로 보내진 것으로 돼 있는 이 왕족은 한자로 술주자에 임금군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주군이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당시 백제의 왕족이 외에 건너간 사례가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비유왕 시기에도 주군이라는 왕족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주군이라는 백제 왕실의 인물은 그 다음에도 등장합니다. 인덕천황 43년 가을 9월 초하루, 의망의 둔창에 있는 아미고라는 사람이 기이한 새 한 마리를 천황에게 바쳤다. 천황 폐하, 신은 항상 그물을 쳐서 새를 잡는데 아직까지 이런 새는 잡아보지 못하였사옵니다. 하도 기이하여서 이 새를
천황폐하께 바치옵니다. 그러자 천왕은 주군을 불러 물었다. 주군, 그대는 이것이 무슨 새인지 아느냐? 이런 새를 구경은 해보았느냐? 이와 같은 새는 백제에 아주 많이 있사옵니다. 백제에 이런 새가 많이 있다. 그래, 백제에서는 이 새를 뭐라고 부르느냐? 백제 사람들은 이 새를 구지라고 부르는데 이 새를 잘 길들이면 사람을 따르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주군 그대가 책임지고 이 새를 길들이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천황폐하. 천왕은 그 새를 주군에게 길들이게 하였는데 주군은 가죽으로 만든 낚싯줄을 새의 발에 매고 작은 방울을 꼬리에 달아서 팔뚝위에 올려놓고 천왕에게 바쳤다. 천왕이 행차하여 사냥을 하였다. 그때 꿩이 많이 날아올랐는데 이 구지를 놓아 잡게 하니 잠깐 사이에 수십 마리의 꿩을 얻었다. 그거 참 신통하기도 하다. 자, 이쯤 되면 이 구지라는 새가 어떤 새인지 금세 알아차리시겠죠? 구지는 바로 꿩 잡는 매를 일컫는 이름이고 외국의 왕이 백제 왕실에서 건너간 주군으로부터 전수받고 좋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매사냥이었습니다. 매사냥이라는 백제의 문물 하나가 일본으로 건너가 전수되는 것이죠. 그 새 이름을 일본 서기에서는 구지, 가출구자, 알지자해서 구지라고 했습니다만 구지가 됐든 혹은 흰 매가 됐든 이러한 것들은 백제가 이미 그 당시에 매사냥을 보편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사실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그 일본에는 이때부터 이 매사냥하는 또 이 부서를 정해서 그 응감부라든지 응감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게 인도강대에 설치를 하고 하는 걸로 봐서 이 백제에서 들어간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문물 가운데 하나라서. 앞에서 백제의 비유왕이 신라에 화친 사절을 보내면서 흰매를 선물로 보냈다는 얘기 소개했었죠. 당시 백제의 매가 흔했고 백제인들이 매사냥을 즐겼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흰색 털을 가진 매라면 대단히 귀했겠죠.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서 아신왕의 성품을 소개한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신왕이 한성의 별궁에서 태어났을 때 신비로운 광채가 밤을 밝혔다. 그가 장성하자 의지와 기풍이 호방하였으며 매 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하였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매사냥은 왕실은 물론 귀족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백제의 국호에도 매와 관련된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제 국호 중에 하나가 응준으로 나옵니다. 응할 응자 매준자가 있어요. 새매준자, 응준. 상당히 이제 그 매사냥 또 매라고 하는 걸 백제 쪽에서 그 국호의 여러 이칭 중에 하나로 응준이 이게 이제 그 매가 매의 의미가 들어 있는 응준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백제가 상당히 이제 매를 상당히 그게 좀 신성시했다 할까 또는 매와의 어떤 그 매를 가지고서 사냥을 하고 하는 거는 일찍이 좀 있었던 것을 봐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매 사냥하고 매를 사육하고 그걸 통해서 사냥하고 그걸 이제 백제에서 이제 외로 그 기술을 전해줬다고 하는. 고려 중기의 문신 이승휘가 지은 제왕운기에 보면 백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제는 후대의 왕 때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한 적이 있으며 또한 응준 혹은 나투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응준과 나투는 모두 조류의 일종인 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응준 혹은 나투가 정식 나라 이름으로 사용됐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백제를 칭할 때 별명처럼 부르던 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비유왕은 재위 29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대개 왕의 죽음을 기록하기 직전에는 죽음을 예시하는 은유적인 내용의 기록이 보이는 것이 삼국사기의 특징이긴 하지만 비유왕의 경우 그 죽음이 어딘가 모르게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비유왕 28년 별이 비처럼 떨어지고 혜성이 서북 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2발 정도나 되었다. 29년 봄 3월 왕이 한산에서 사냥하였다. 가을 9월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잠시 구름과 안개가 끼어 어두워지자 날아갔다. 왕이 사망하였다. 비유왕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정변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임금이 비유왕의 아들 계로왕이었는데 고구려에서 온 승려 도림이 비유왕에게 토목공사를 하도록 부추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왕마마께서는 마땅히 숭고한 기세와 부유한 치적으로 남들을 놀라게 해야 할 것인데 성곽은 수축되지 않았고 궁실은 수리되지 않았으며 또한 선왕의 해골은 들판에 가매장되어 있으며 여기에서의 선왕이 바로 비유왕인데 선왕의 죽음이 들판에 가매장되어 있다면 정변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